네, 반갑습니다. 이정입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문제를 조금 더 따져볼까 합니다. 사실 국가보안법 각 조항들이 다 위헌이고요. 그래서 따지려면 굉장히 많이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다 보려면 너무 많으니 좀 요약해서 오늘은 국가보안법이 왜 위헌이냐라고 물어볼 때 한마디로 답하실 수 있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가보안법이 위헌인 첫 번째 이유는 국가보안법의 주 목적은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보안법은 생각을 처벌하는 법률입니다. 국가보안법은 말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위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근대 사회가 시작되면서 민주주의 형법 그리고 근대 헌법에 맞는 합헌적 형법 이라는 것에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는 좀 간략하게 정리하면 첫 번째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어야 된다. 즉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처벌이어야 된다. 어떤 행위를 하면 즉 살인을 했어 라고 하면 귀족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고 또는 가난한 사람도 똑같이 처벌받아야 되지 누가 했다고 해서 범죄가 되고 안 되고 그런 거 없어. 똑같이 처벌받아야 돼. 라는 게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민주주의 헌법의 전제는 생각은 금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근대 사회라는 것이 어떤 특정 종교 또는 특정 국가 권력이 정해주는 대로만 하라고 했던 사회에서 이제 나는 그 사회로 돌아가지 않겠어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는 생각은 금지할 수 없다.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생각을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지만 그 전에 말로 먼저 하죠. 근데 말을 금지하면 결국 생각도 닫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처벌은 최소한으로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느냐. 허위사실로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든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든가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 즉 바로 폭동으로 이어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명백현존 위험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표현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서로 토론 과정에서 걸러지게 하면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민주주의 헌법의 전제죠.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정확히 이것에 어긋납니다. 정확히 이것을 배반합니다. 즉, 첫 번째는 행위자의 전력과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따라서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걸로 이야기 되는데요.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도 처벌되지 않고 어떤 사람은 북한에 가면 징역형을 살아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바로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국가보안법은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생각조차 처벌합니다. 아주 단적인 예가 7조 5항에 있는 표현물 죄 가운데 제작, 즉 내가 글을 하나 썼어. 발표를 안 했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제작이죠. 이것도 처벌합니다. 소지, 가령 이적 표현물이라고 흔히 불렀던 책이 내 책상에 있어. 그러면 가져다가 처벌합니다. 그런데 그 책이 내 책상에만 있었지 내가 그 책을 다른 사람에게 준 것도 아니에요. 반포가 아니죠. 소지만 한 거죠. 그래도 처벌이 되죠. 취득 역시 마찬가지죠. 즉 나만 가지고 있는 외부로 표출되지 않은 생각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생각에 대한 처벌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위험이 현존하지 않는 말도 처벌합니다. 위험이 현존하지 않는 말은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거는 사상의 표현이죠. 즉 말과 사상을 처벌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왜 위헌이냐?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말을 처벌하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무림파천왕이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무협소설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변증법을 암시하는 것 같은 대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급투쟁을 고무한 이적 표현이라고 해서 전두환 정권 시절인데요. 1981년에 이 저자가 징역 2년의 실형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이 생각과 말을 처벌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제 91년에 국가보안법이 개정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건 91년 개정 이전이었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개정 이후 2011년 사건입니다.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조종사가 종북 세력이다. 그러면서 북을 찬양하는 상습적인 글을 올렸다. 인터넷에. 이런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항공기를 몰고 북한에 갈지 모른다. 난리가 났죠.
근데 정작 이 사건이 2011년 10월 달에 난 사건인데 날짜를 자세히 보시면 아마 익숙하지 않은 기억이실 수 있는데 언제냐면 지금 현재 서울시장인 오세훈 시장이 2011년 중반경에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제안했다가 성사가 안 돼서 사퇴를 했어요. 그래서 보궐선거를 했거든요. 그 보궐선거가 이른바 야권연대가 성공했던 첫 번째 선거인데요. 그 선거가 치러지기 딱 일주일 전에 터져나온 사건입니다. 이러면서 종북은 위험하다. 뭐 이제 이런 분위기로 수사기관이 말하자면 언론을 이용한 이런 분위기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사건에서 결국 이제 이분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유죄 판결 받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분이 쓴 글 가운데 과연 공산주의에는 자유가 하나도 없을까?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1심 판결은 이 대목을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글이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같은 민족으로 사상이 다를 뿐 공산주의 사회라도 자유가 있다고 주장해서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찬양한 글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앞에 홈페이지 글 정도는 뭐 그냥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흔히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이 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국가보안법에 7조만 있는 건 아닙니다. 폐지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행동을 처벌하는 조항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조 목적 수행, 5조 자진 지원, 금품 수수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 조항들은 그 법조문을 읽어보시면 좀 복잡한데 내용은 이겁니다. 중요한 형법상 처벌되는 조항들, 뭐 가령 방화, 뭐 약취유인, 뭐 이런 당연히 처벌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형법상 조항들을 갖다 놓고 이게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한 거거나 또는 그 활동에 뭔가 자진해서 북한을 지원한 거라든가 뭐 이런 거라면 가중처벌한다. 이제 이런 조항인데요. 이 조항들의 가벌성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그러니까 형법상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국가보안법을 규정하느냐. 형량을 가중한 것도 있지만 가중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대로 형법상 죄로 그대로 처벌한다고 한 조항도 있어요. 왜 다시 국가보안법에 이것을 적용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범 시에 사형 규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보안법은 형사소송법, 즉 형법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달리 거기에 더해서 형사소송법 플러스 특별 형사소송 절차 규정을 둡니다. 수사기관의 권한이 크고요. 그래서 공안수사기관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좀 더 간이하게 수사할 수 있는, 간편하게 수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형법에 다 처벌되어 있는 것도 다시 갖다 놓고 규정을 둔 것이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앞서 생각과 말을 처벌한다는 점에서도 헌법 위의 법이지만 이 점에서도 헌법 위의 법인 겁니다. 즉 헌법에 따라서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 말고 새로운 규정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래서 헌법 위로 자기가 올라서는 것이죠. 재범시 사형이라는 얘기는 13조에 있는데요. 특수가중 규정입니다. 이 특수가중 규정은 좀 복잡한데 내용 간단하게 하면 뭐냐면 국가보안법으로 금고 이상 처벌받은 사람. 근데 국가보안법은 거의 다 징역형이고요. 10조의 불고지죄라는 거에만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처벌받으면 거의 금고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처벌을 한번 받은 사람이 5년 내에 국가보안법의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10조 불고지죄 요거 말고 다른 것 이적표현물죄 말고 뭐 직접 뭐 말로 뭐 찬양고무 이런 걸 했어 아니면 뭐 북에 뭐 잠입탈출 등등 무엇이든 간에 편의 제공 무엇이든 간에 그걸 범하면 법정형의 상한이 사형으로 뜁니다. 그래서 23조 때문에 국가보안법의 전체의 조항들이 거의 대부분이 재범이면 다 최고형이 사형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북한 이탈 주민들이 국가보안법 적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실형을 받고 있다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받게 된 이유는 북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접촉하는 과정에서 북한 사회하고 계속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뭔가 본인들이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요. 또는 이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차라리 거기 가서 다시 한번 살아볼까 하고 시도했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근데 그런 과정이 다 국가보안법으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재범으로 규율되는 때가 있으면 사형으로 법정형이 확 뛰게 되는 거죠. 이미 이 조항에 대해서는 2002년에 한번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국가보안법 7조가 90년대에 적용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판사 대표 한 분이 이적표현물 출판했다고 해서 국가보안법 7조 5항으로 구속돼가지고 금고형 이상 징역형 받았는데 나오자마자 다시 그것 때문에 법정형이 사형이 된 거죠. 그래서 위헌 신청을 해서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7조 5항만 위헌 결정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여전히 법정형의 최고가 사형으로 올라갑니다. 생명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 특별 형사소송 절차 규정들이 있습니다. 즉 형사소송법에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즉 199조에 보면 강제처분, 즉 수사 관련된 피의자나 참고인이 동의해서 하는 거 말고 억지로 이제 수사기관이 시키는 거죠. 이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면, 즉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헌법 12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금, 뭐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법률이라는 것, 헌법에 쓰여 있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이 이 형사소송법 199조에 와서 같이 해석되면 즉 형사소송법에 강제처분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수사기관이 동의 없이 강제로 어떤 수사를 위한 인신구속 같은 걸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그것에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 원래 수사 단계에서는 참고인은 그냥 오세요라고 해서 오겠다고 하면 수사할 수 있지만 억지로 데려와서 구금해서 수사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국가보안법은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인을 데리고 와서 계속 구금해 두고 협박을 해서 진술하라고, 수사기관이 유리한 증거래로 자백을 하라고 하고, 그래서 참고인은 또 한편으로는 참고인 너 제대로 안 하면 너도 피의자 될 수 있어, 너도 구속될 수 있어 라고 협박해서 증거를 날조해서 피고인을 유죄로 만들어낸 사건들이 70년대 납부거부 사건들에서 엄청나게 많았고요. 그게 다 무죄 판결이 지금 재심을 통해서 나고 있습니다. 30년, 40년이 지나서. 바로 그 조항입니다. 또 하나는 구속기간이 깁니다. 즉 국가보안법은 50일까지 구금이 가능합니다. 근데 형사소송법에는 30일까지만 구금이 가능해요. 내란죄, 즉 형법상 내란죄는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거운 죄입니다. 원래 국가보안법이 내란죄, 즉 한 지방의 평온을 흔드는 폭동 행위를 아직 하지 않고 폭동을 할 것 같은 조직을 만든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은 원래 내란이라는 실행 행위에 이르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하는 겁니다. 근데 형법상 내란죄는 구속 가능 기간이 30일입니다. 근데 국가보안법 위반은 50일까지 가능합니다. 심각한 불균형이죠. 또 하나는 형사소송법은 일단 한번 사법경찰관 검사가 구속을 했다가 석방을 시키고 나면 다른 중요한 증거가 다시 발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은 공소부류를 둡니다. 그래서 너 언제든 우리 감시규칙에 위반되면, 그 감시규칙이라는 거는 이제 자세한 내용들이 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뭐 시키는 대로 뭐 주변에 네가 알고 있는 범죄자를 진술하지 않을 경우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규칙에 위반되면 재구속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재구속한 경우에 결국 전향을 강요당하게 되고 프락치 공작에 활용되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이 형사소송법보다 더 악용되는, 형사소송법보다 더 강한 수사 권한을 공안수사기관에 주면서 헌법 위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저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 조항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파업 중 구속 조항입니다. 즉 1953년에 근로기준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이 만들어지는데요. 지금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입니다. 근데 53년에 만들어질 때 원래 어떤 조항이 있었냐면, 근로자는 쟁의기간 중에는 현행법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그 자유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즉 파업에 들어간 근로자는 뭔 일이 있더라도 당장 그 범행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그 사람 구속하지 마. 그 사람을 구속하면 파업이 깨지니까. 라는 취지에서 이 규정을 둔 거였습니다. 53년에. 근데 61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5.16 쿠데타하고 나서 반공법을 만들면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승만 정부 시절에도 보장했던 국가보안법으로부터도 보장했던 노동자의 파업권을 61년에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반공법을 만들어서 이 보호를 없애버립니다. 지금은 구속 제한 규정이 조금 더 완화돼서 쟁의 기간 중에 구속되는 경우들이 조금 더 늘어났는데요. 국가보안법 위반이면 파업 중 노동자도 구속이 가능하다는 첫 예외들을 만들어 나간 것이죠.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이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상금 규정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상금을 줍니다. 근데 신고한 사람 말고도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체포한 수사기관 종사자에게도 상금을 줍니다. 근데 이 신고자나 종사자가 체포를 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죽였거나 또는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그래도 똑같이 상금을 줍니다. 네, 그 상금이 보수 정치 세력이 집권했던 정권 때마다 올랐습니다. 심지어는 2016년 12월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돼서 직무가 정지됐을 때인데요. 그때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 상금을 신고자에 대한 것이긴 한데 20억까지 올렸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온 내용 중에 중요한 한 내용입니다. 죽이거나 자살하게 해도 상금을 준다는 건 정말 비인간적인 이야기죠. 한 사람의 생명은 국가보안법 위반자의 생명은 그냥 상금이죠. 상금. 이 국가보안법 체제에 따르면. 다시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회를 원하세요? 우리는 헌법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배우죠. 자유와 인권, 공존과 평화 이런 가치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 가치가 옳다고 생각하죠. 뭔가 우리가 그것에 기여하기를 바라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해서 적어도 누구든지 생각은 자유로워야 된다고 보고 말은 토론의 대상이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이런 우리가 바라는 이 사회의 모습에 국가보안법은 정면으로 반합니다. 토론을 할 수 없습니다. 토론을 막습니다. 생각을 처벌합니다. 그리고 공존이 아니라 혐오와 배제로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자유와 상상이 아니라 자기검열과 생각의 금지선 속에 사람들을 밀어넣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죠. 국가보안법은 결국 생각과 말을 처벌하기 위한 법률이고 한국 사회의 혐오의 뿌리입니다. 역사학자인 서중석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족이나 종교의 차이나 언어의 차이나 이런 차이 없이 순전히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수십만을 학살한 사건이 벌어진 곳은 한반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불온하고 위험한 존재고 그래서 죽일 수 있는 존재고 죽어도 누군가 옆에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했던 것이 이 한국 사회의 혐오의 뿌리죠.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해서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거나 또는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투표하거나 투표하지 않거나는 각 개인의 자유입니다. 그 자유도 역시 존중되어야 할 그리고 숙고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종북은 정치하면 안 돼. 가령. 이런 생각은 그 사람에 대한 차별이고 배제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단을 형성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이고 배제입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당장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형사처벌하는 것은 폭력입니다. 국가의 폭력이죠. 생각은 자유로울 수 있고 그리고 동의 부동의와 지지와 비판은 폭넓게 열려지고 서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차별과 배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사상과 정치적 의견에 의한 차별도 우리가 없애야 될 차별입니다. 그리고 사상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가해지는 국가폭력은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마저도 갖추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폭력의 이유가 되는 근거가 됐던 법률은 폐지되어야 하죠. 혐오와 배제,
자기 검열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말하고 공존하는 사회로 가려면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수입니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를 말하는 이유를 하나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면 평화 통일을 하려면 남북 간에 지금 다르게 살아온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다른 생각들이 있겠죠. 그 다른 생각들을 뭔가 그 쟁점들을 뭔가 토론하고 합의 방법을 만들어내야 평화 통일이 가능하겠죠. 이견 조정이 가능하겠죠. 남북관계 쟁점에 대해서 우리 국민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모아지는 과정은 서로 토론을 해봐야 모아지는 것이지 총화 단결 이런다고 모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과 민족의 단결이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은 대통령에게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니고요. 누가 그 평화적 통일의 사명의 주체냐면 대한국민입니다. 각각이 이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있다는 게 헌법이 선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든 헌법이고요. 그리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남북관계 발전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72조에 보면 외교, 국방, 통일, 정책은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외교 정책의 대부분은 사실 남북관계에 관련된 것이잖아요. 국방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통일 문제입니다. 근데 통일 문제 국민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통일을 할까 말까? 또는 하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까? 어떤 기구로 만들까?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를 해서 국민적 합의를 모으면 제일 좋겠는데 이 통일 문제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쟁점이 뭔지도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고 북쪽의 의견이 뭔지는 더더욱 자유롭게 말할 수가 없고 알기도 어렵다면 토론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말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면 우리 국민들의 뜻을 모으고 그것을 또 북과 이견을 조정하는 것까지를 해내려면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국민투표로 합의해서 해라는 걸 하려면 정말 국가보안법 폐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평화통일이 민주주의 절차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